25년 시집살이 끝. 내 딸이 맞는 순간 이혼하고 5억 챙겨 나온 아내의 완벽한 복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날 딸 서연의 외침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여온 집안의 위선과 불행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는 일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동의 없이 제가 낳고 키운 딸의 뺨을 시누이가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자신의 혈육인 딸의 다른 뺨을 또 때렸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저의 심장은 정말로 멈춘 듯 했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딸에게 감히 손을 대다니 25년 동안 피와 살이 되어버린 참을 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소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올해 54세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25년 동안의 굴곡진 결혼 생활을 단칼에 끊어내고 5억 4천만 원이라는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며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한 치열한 전쟁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많은 용기를 내어 이런 사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응원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며느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했던 전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1년 전 추석 연휴로 돌려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그 절체절명의 날이었어요. 9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리쬐었지만 그 빛은 우리 집안에 가득한 먹먹한 긴장감을 조금도 녹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27년째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남편, 이제는 전 남편이 된 이준호는 건설회사 중역으로 우리는 어른들의 권유로 맞선을 보고 25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뿐인 딸 서연, 그때는 20살의 활기찬 대학생이었죠. 법학을 전공하며 꿈을 키워가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저의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는 것만 같았어요.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가슴을 조이는 불안감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든 준호의 모습을 보니 아,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에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거운 쇠사슬이 달린 것만 같았죠.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 악몽 같은 시간들이 언제쯤 끝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엌의 차가운 타일, 바닥이 신발 밑창을 통해 전해져 잠긴 정신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도 별이 반짝이는 새벽하늘. 제발 이번 추석만큼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갔으면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는 것으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는 사실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전 결혼식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텔 예식장에서 빛나던 웨딩드레스,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던 서약하지만 그 아름다운 환상은 신혼 첫날 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즘 세상에 무슨 신혼여행이냐,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예법에 먼저 인사드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준호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나중에 가면 되잖아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을 포기한 것이 앞으로 제가 포기해야 할 수많은 것들의 시작이라는 거요. 제 행복, 제 의견, 제 존엄성,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이는데 아이 낳기에는 괜찮을까? 요즘 젊은 애들 너무 마르게 다이어트해서 문제야. 피부가 좀 거무튀튀한 편이네. 우리 집안은 다들 하얀 편인데. 햇빛 좀 덜 쐬고 다녀야겠어. 말투가 좀 센 것 같아. 교사라 그런가? 시댁에서는 조용조용 말해야 해. 목소리 큰 며느리는 보기 안 좋거든. 하루 종일 이어진 친척들과의 인사, 그리고 그때마다 반복되는 품평에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소처럼 저는 모든 사람들의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려 부엌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손님은 앉아 있어요. 우리 집 부엌 규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요? 괜히 도우려다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 신우이 지은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29살이었던 지은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노골적이었어요. 마치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동물처럼요. 언니, 우리 오빠가 교사 월급쟁이랑 결혼해서 속상하실 텐데 힘내세요. 그래도 국립대 나왔으니까 애들 교육은 잘 시키겠죠? 그거 하나는 믿어봐야죠. 그 말에 식탁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였으니까 손주 교육만큼은 확실히 해야 해. 그것도 못하면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야. 준호는 그저 밥만 먹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평생 침묵으로 저를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강자의 편이라는 사실을요. 첫날 밤 신혼방에서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와 신우이가 한 말들 너무 서운했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혼자 거기 서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알아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 적응하면 돼. 다들 그렇게 시집살이 하는 거야. 적응?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데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시집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엄마도 우리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웠고 당신도 참고 배워야지.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요? 평생이요? 에이, 무슨 평생 애 낳고. 몇 년 지나면 어머니도 당신 인정해 주실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자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깨달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 누운 준호는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제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결혼 4년 후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들이겠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집안을 이어받았어. 딸 낳으면 안 돼. 우리 할머니도 첫째는 꼭 아들 낳으셨거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준호는 실망할까? 그런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딸이라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저를 노려보시더니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한가 봐. 딸밖에 못 낳는 걸 보니 아들 낳는 체질이 따로 있거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래. 우리 때는 아들, 딸 구분 없이 쑥쑥 나왔는데 미역국도 제대로 안 먹고 다이어트나 하니까. 어머니, 요즘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준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중이야. 조용히 해 끼어들지 마.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실망이라는 단어로만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뱃속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요. 임신 8개월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임산부 배려로 수업을 줄여주었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집안일을 안 할 순 없잖아. 우리 때는 임신하고도 농사일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서 탈이야. 명절 준비, 대청소, 손님 접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지나가다 한마디 던졌어요. 언니, 임신부라고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임신하고 일 다 하셨는데 배 아프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가려고 준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회사 회식 중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식이야. 택시 타고 가. 나중에 갈게. 여보, 지금 진통이 10분 간격이에요. 무서워요. 혼자는 괜찮아. 처세는 오래 걸린대나. 회식 끝나고 갈게. 부장님이랑 있는 자리라 빠질 수가 없어. 여보, 제발 지금 당장 와줘요. 에이, 큰일도 아닌데 왜 그래.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잖아. 알아서 잘해. 끊을게.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비명을 참으며 택시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서연이를 낳았을 때 병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호자는요? 산모 혼자 오셨어요? 남편분은요? 오고 있을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변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준호가 병원에 도착한 건 출산 5시간 후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는 아기를 보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역시 딸이구나.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시겠어. 어떡하지.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12시간 동안 혼자 진통을 견디고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아내에게 할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라는 말 한마디 없이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갓 태어난 서연이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딸이라 그런지 별로 예쁘지 않네. 아들이었으면 우리 집안대를 이을 텐데 참 아쉬워. 제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소중한 아기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된 건 끝없는 비교였습니다. 지은이가 결혼 2년 차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게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정말 똘똘해 보여. 눈빛부터가 달라. 역시 아들이라 그런가. 민준이는 밥도 잘 먹네. 서연이는 왜 그렇게 까탈스러워? 편식도 심하고. 역시 아들이 키우기 쉬워. 딸은 손이 많이 가잖아. 여자애들이 원래 까다로워.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100점을 받아오면 민준이는 전교 1등인데 반에서 1등은 뭐가 대수야였고, 서연이가 피아노를 배우면 민준이는 벌써 대회에서 상을 탔는데 그냥 배우기만 하면 뭐해였습니다. 어느 추석 때였습니다. 당시 8살이던 서연이가 한복을 입고 예쁘게 차려 입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도 딸이라 그런지 얼굴은
예쁜 애 시집이나 잘 가면 되겠어. 공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8살 아이에게 시집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공부. 여자가 공부를 해봤자 시집 가서 애나 낳고 살 건데 뭘 돈 들여서 대학 보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그 말을 듣던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나한테만 그래요? 민준이는 칭찬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딸이라서 차별받는다고? 8살 아이에게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알아.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한 아이인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서연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이만큼은 이런 차별 속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제가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고요. 결혼 5년차 되던 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미선아, 내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온대. 2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어머님, 그렇게 큰 수술이세요? 걱정되네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준호한테 말씀드렸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대출 받느라 힘들잖아. 승진도 앞두고 있고 내가 교사니까 신용대출 받기 쉬울 것 같아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술비 정도는 돼야지. 저는 고민 끝에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이자와 원금 일부 상환이 매달 40만 원이 넘었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멀쩡하신 걸 봤습니다. 등산도 가시고 시장에서 무거운 짐도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수술은 안 하셨어요?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게 다른 데 쓸 데가 있어서 지은이가 집 사는데 보탰지. 급하게 계약금 넣어야 했거든. 충격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빚을 내서 시누이 집 마련 자금을 댄 거였죠. 어머님, 그럼 제가 빌린 돈은 제가 갚아야 하는 건데 그게 뭐 대수야? 우린 가족이잖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지. 지은이도 내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고 살면 어떻게. 하지만 어머님, 이건 제 빚이에요. 갚아야 할 돈이 매달 40만 원이 넘는데 에이, 교사 월급 받으면서 그것도 못 갚아? 우리 며느리 참 속 좁네. 결국 그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 갚아나갔죠. 그 돈이면 서연이 학원비, 책값, 옷값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를 드려야 했고 시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어르신날, 추석, 설날 끊임없이 돈이 나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교사라 돈 벌잖아. 당연히 시어머니 용돈 줘야지. 지은이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명절 때마다 손만 까딱거리면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일하면서 돈까지 내야 했죠. 일도 하고 돈도 내고 집안일도 다 하고요. 어느 해 설날 저는 시어머니께 50만 원, 시아버지께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지은이 남편은 100만 원씩 주던데 역시 우리 사위가 효자야. 준호는 어디 가서 배워야겠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은이 남편이 준 돈도 사실은 준호가 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려고요. 결국 우리 돈으로 지은이 남편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준 셈이었죠. 20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니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시댁으로 흘러간 거죠. 그 돈이면 아파트 하나를 샀을 텐데요. 서연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2017년이었습니다. 준호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회사에 간다는 핑계가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방긋방긋 웃곤 했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알아서 해 주말에 서연이랑 놀이공원 갈까? 서연이가 가고 싶대. 난 바빠. 너희끼리 가. 나 끼우지 말고.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또 회사에 간다며 나갔는데 30분쯤 지나 그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전화했더니 그냥 두고 와도 돼. 카드 있으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사에 간다더니 왜 지갑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의심이 들어 그날 저녁 그의 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던 작은 귀걸이 하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색 하트 모양의 귀걸이. 저는 금 귀걸이만 하는데요. 그리고 차 안에 은은하게 배어있는 낯선 향수 냄새. 달콤하면서도 야한 그 향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날 밤 준호가 샤워를 하는 사이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서연이 생일이라 쉽게 열렸죠. 카카오톡 목록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은 화장이 진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를 열어보니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 괜찮아. 아내가 친정 간 때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어. 항상 미안해요. 오빠 힘들게 해서 죄책감 들어요. 괜찮아. 당신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어. 당신이 내 유일한 위로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뛰어가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들키지 않도록 목이 메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차량 이동 경로를 체크했죠.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위치 추적도 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준호는 회사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천 송도의 한 카페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엔 커피 2잔, 케이크 2조각, 파스타 2인분. 11월 5일 일요일 출장이라며 짐을 싸던 준호하지만 실제로는 강릉의 한 펜션을 예약했더군요. 2인실로 오션뷰 커플룸이었습니다. 증거는 쌓여갔지만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았거든요. 서연이에게 이혼한 부모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12월 어느 날 준호의 카드 내역에서 백화점 여성 의류 구매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85만 원짜리 코트. 저는 그의 겨울 5년 된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제게 옷 한 벌 사준 게 언제였던가요? 여보, 이거 뭐야? 백화점에서 옷 샀어? 준호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 드린 거야. 겨울 코트 사드렸어. 효도 좀 해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그런 코트를 입지 않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즈는 77인데 영수증에는 5 사이즈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기장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증거들, 제 느낌까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무기가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울면서
써내려간 그 일기장들이 나중에 정말로 무기가 될 줄은 몰랐지만요. 결혼 10년 차 되던 해 제 아버지께서 편찮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저는 시댁 제사 때문에 병문안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미선아, 제사가 먼저야 시댁 제사를 친정 때문에 빠질 순 없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준호의 말에. 저는 병원 대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며.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몰랐죠.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 준비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이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 그래도 우리 제사 참석한 거 보니 다행이네. 요즘 젊은 애들은 친정만 알지 미선이는 그래도 철이 들었어. 어머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제사 끝나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에이, 당뇨야 뭐. 큰 병도 아니고 그것보다 제사상 남은 거 싸가지고 가. 내 친정에서 좋아하시겠다. 요즘 음식가 비싸잖아. 그 말에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친정은 형편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제사 음식이라도 가져가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공무원이시니까 월급이 많지 않으실 텐데 제 친정.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공무원이셨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늘 제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하는 집안이었는데 미선이 친정은 그냥 평범하잖아. 뭐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지. 몇 년 후 제 어머니께서 생신을 맞으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외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준호가 반대했어요. 이번 달 시어머니 생신에 100만 원 썼잖아. 장모님은 집에서 간단히 해 매번. 외식하면 돈이 얼마야 여보. 우리 엄마도 소중한 분이에요. 1년에 한 번인데 외식 한 번. 50만 원이면 돼요. 우리 어머니랑 내 어머니랑 똑같아? 시어머니가 우선이지. 그게 예의야. 그럼 당신 어머니는 100만 원이고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당연하잖아. 시댁이 먼저지. 이게 뭐가 이상해? 결국 저는 제 월급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넌 참 힘들게 사는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잘못 봤나 봐. 남자도 집안도 잘못 봤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이렇게 속만 썩이는 불효자 딸이 되어버렸구나 싶어서요. 결혼 15년 차. 저는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만성 두통, 불면증, 위염, 공황장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빈혈로 쓰러진 거죠. 학생들이 놀라서 소리치는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죠. 깨어나니 병원 침대였고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동료 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정말 놀랐어요. 학생들도 엄청 놀랐고요. 교장 선생님이 남편분께 연락했대요. 1시간 후 준호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나 중요한 회의 있었는데. 급하게 빠져나왔잖아. 미안해. 내가 쓰러질 줄 몰랐어. 미안해.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요? 빨리 퇴원해야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증상이 보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서 링거 맞으시는 게 좋겠어요.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은 곤란한데요. 집에 아이도 있고 내일 시댁에 가야 하거든요. 오늘 퇴원 안 되나요?
남편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소 2, 3일은. 링거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맞고 퇴원할게요. 입원비도 부담되고요. 결국 저는 그날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 없었어요. 서연이 저녁 준비, 빨래, 청소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걸어야 했지만요. 다음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네. 화장 좀 하고 다녀. 그렇게 초췌하면 우리 준호 체면이 안 서잖아.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병원? 큰 병도 아닌데 왜 호들갑이야. 우리 때는 아파도 참고 일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조금만 아파도 호들갑이야. 서연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이는 이미 우리 집안의 문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요. 엄마, 우리 가족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놀라요.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했어? 친구들 집은 안 그래요. 아빠가 엄마 험담하는 집도 없고 할머니가 엄마 무시하는 집도 없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가 울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우는 거, 방에서 우는 거 다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숨기려고 애썼는데 아이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이런 거 보여줘서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빠랑 할머니, 고모잖아요. 왜 엄마가 사과해요? 그날 서연이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 작년에 봤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키스도 했어요. 뭐라고? 서연아, 정말? 학원 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가 그 여자 손을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짓던 그런 환한 미소로요. 그리고 나올 때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혼해요. 우리 둘이 살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엄마는 늘 슬퍼 보여요. 서연아, 엄마는 늘 피곤해 보이고 늘 슬퍼 보이고 늘 참고만 있어요. 그게 정말 싫어요. 제 엄마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서연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는 핑계로 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서연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추석 연휴 2024년 9월 새벽 5시 저는 알람보다 먼저 불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숨쉬기조차 힘든 긴장감 손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지나가면 제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는 노릇노릇하게 나물은 간을 딱 맞춰 갈비찜은 부드럽게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의 지적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갈비가 질기네 나물이 짜 이게 2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한 사람이 차린 상이야?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던 기억이 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서 유독 좋아하시는 약식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재작년에 이번 약식은 정말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던 그 기억이 저를 지탱하게 했어요. 그 한 번의 칭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대추와 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찹쌀을 불렸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며 이번에도 맛있다고 하시면 작년 일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행정실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선 선생님, 다음 주 과학 경시대회 건으로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대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제가 담당 교사였던 터라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인데도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10분 이상이 흘러버렸어요. 저기,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바로 준비할게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식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냄비 바닥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요. 아니야. 제발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당장 마트에 전화를 돌렸지만 명절 전날이라 찹쌀도 대추도 모두 품절이었습니다. 5군데 마트에 전화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하필이면 왜 오늘 제발. 이러지 말아줘. 그때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냄새를 맡고 온 거죠. 무슨 냄새야? 뭘 태운 거야? 집안이 왜 이래? 저기 약식을 전화 받다가 미안해 약식?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어? 명절 음식인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안해. 학교에서 급한 전화가 진짜 미안해. 변명하지 마. 어머니 오시면 어떡하려고. 내가 또 얼마나 혼나겠어. 맨날 이래. 위로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난뿐이었죠. 그리고 자기 걱정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의 종소리처럼 제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첫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보이니? 명절인데 청소는 했어?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치울게요. 뒤따라 들어온 지은이는 빙긋이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언니, 준비가 좀 늦으셨네요? 역시 직장 다니시느라 바쁘셨나 봐요. 저는 어제부터 준비했는데 식사 자리에 모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을 꼼꼼히 살피시다가 물으셨어요. 미선아, 약식은 어디 있니? 내가 제일 기대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만들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로 태워버렸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실수? 명절에 차리는 중요한 음식을 실수라고? 도대체 뭘 하다가 태운 거야? 정신이 어디가 있었어? 전화를 학교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역시 직장 다니는 여자는 집안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나 봐요. 지은이가 거들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대신 준비해 왔을 텐데 안타깝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지은아, 내가 만든 약식 없어? 차에 있으면 가져와 빨리. 네, 어머니 혹시나 해서 준비해 왔어요. 언니가 워낙 바쁘시니까 실수하실 것 같아서요. 지은이가 나간 사이 시어머니께서 준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 교육 좀 시켜라.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교사야 학생들한테는 뭘 가르치려고. 그 말에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20년 동안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게 공평한가요?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가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잘못했고, 늘 비교당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 집에 시집 온 게 불만이야? 그럼 나가. 당장 나가.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당장 사과해 빨리. 사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 어머니께 대드는 거 자체가 잘못이야. 당장 사과 안 해. 무릎 꿇고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방에 있던 서연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서연이의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20살 아이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고모 25년 동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매번 명절 때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늘 긴장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씩 자책하면서 살았어요. 서연아,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내가 알게 뭐야. 시어머니께서 핀잔을 주셨지만 서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말라고요? 제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또 뭐예요? 7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 무슨 자격으로 엄마한테 큰 소리예요? 순간 식탁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다 알아요. 아빠가 서연이라는 여자랑 7년 동안 만난 거 엄마 일기장에도 다 써 있고 아빠 핸드폰에 있는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도 다 봤어요. 강릉 펜션 간 것도 알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감히 어른 핸드폰을 뒤져? 어디서 버릇없이? 지은이가 벌떡 일어나며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어른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짝. 지은이의 손이 서연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왜 때려요?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사실이라고요. 증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일어나 다가오더니 짝 서연이의 다른 뺨을 때렸습니다. 더 세게요.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버릇없는 것.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저 없이, 제 허락 없이 맞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새빨갛게 타올랐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뛰쳐나가 지은이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딸에게 감히 손을 대? 감히.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지은이의 뺨을 강타했죠. 언니 미쳤어? 나를 때려? 어떻게 나를? 미쳤어. 맞아. 20년 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야 미쳤어. 내 딸 건드리는 순간 난 진짜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준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딸을 때려? 7년 동안 바람피운 주제에, 시댁에 내 험담한 주제에, 나한테 돈 한 푼도 안 쓴 주제에, 미선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밖에 나가서 진정하라고. 내가 25년 동안 얼마나 진정하며 살았는데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알고 시어머니가 날 모욕하는 것도 참고 당신이 뒤에서 내 험담하는 것도 들었어. 다 알고 있었다고.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당장 무릎 꿇어. 어머님도 한번 들으세요. 저 25년 동안 어머님께 뭘 잘못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명절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손님 접대하고 단 한 번도 대충 한 적 없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뭐 해주셨어요? 늘 비교하고 늘 모자라다 하고 늘 험담했잖아요. 제 돈으로 지은이 집까지 사줬잖아요. 이게 지금 은혜를 모르는 것이 다 끝이에요. 이 결혼 끝났어요. 당장 이혼할 거예요.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 서연이 생각은 안 해? 내 생각은? 서연이 생각하라고요? 지금 서연이 뺨 때린 사람이 누군데?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딸 때려놓고 무슨 얼굴로 딸 생각하라고 해요? 당신한테 아빠 자격 없어.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짐 싸, 우리 나가자. 여기서 단 1분도 더 있기 싫어. 빨리 엄마 괜찮아. 이제 우리 자유야. 드디어 자유야. 그날 우리 모녀는 급히 몇 가방의 짐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정말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그래,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 시작.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둘러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받아낼 거예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거예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20년간의 일기장 시댁의 모욕, 준호의 무관심, 정서적 학대 기록, 핸드폰 문자 캡처, 7년간의 불륜 증거, 녹음 파일, 시댁 식구들이 저를 험담하는 내용과 카드 사용 내역, 불륜의 물적 증거들, 대출, 증빙 서류, 시댁에 간 금전적 증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 기간이 7년이고 정서적 학대가 명백하니 위자료로 5천만 원 정도,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댁에 간 금전도 참작될 수 있어요. 준호에게서 협상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야. 생각해봐.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미선아, 제발. 어머니께서 너무 충격받으셨어.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내가 한 번만 사과하면 그게 제 잘못인가요? 25년 동안 저를 괴롭힌 건 누구였는데요?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당신이 7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날 때 나한테 제발이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나 험담할 때 한 번이라도 말렸어요? 우리 딸 뺨 때릴 때 아빠로서 양심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법정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은 준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피신청인 측 할 말 있으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7년간의 불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댁 식구들이 신청인을 모욕한 녹음 파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신청인이 20년간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정서적 학대에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조정위원이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신청인 이 정도면 재판으로 가도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합의 이혼을 권고합니다. 재판 가시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집니다. 합의하시는 게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로 아파트 가치의 50%인 3억, 예금 1억, 퇴직금 및 연금 분할 5천만 원 총 5억 원 동의하시겠습니까?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그 순간 25년의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분할금이 들어왔습니다. 5억 원 제 인생에서 본 가장 큰 금액이었죠. 저는 25년간 몸담았던 교직도 정리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죠.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직 한창이신데 학생들도 좋아하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요. 무슨 일 하실 건데요? 떡 카페를 열 거예요.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께 배운 게 있거든요. 제 꿈이었어요. 서울 마포구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미선의 떡 카페, 제 이름을 건 첫 가게였습니다. 전통 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들을 개발했어요. 쑥, 라떼, 흑임자 크림떡, 오색떡 케이크, 송편 타르트. 처음엔 손님이 없어 걱정했는데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대박. 여기 떡 진짜 예쁘고 맛있어요. 인생 떡집. 전통과 현대의 만남. 강추합니다. 웨이팅 각오하세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평일에도 줄을 서는 가게가 되었어요. 서연이는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 될 거예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응원할게. 너라면 할 수 있어.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초췌한 모습에 한 남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선아, 잘 지내는 것 같네. 무슨 일이세요? 볼 일 없는데요. 손님 오시는 시간이니까. 비켜주세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당연히 잘 지내죠. 당신 없으니까요. 이제 가주세요. 미선아, 나 회사에서도 잘렸어. 그리고 서연이랑도 결국 헤어졌어. 다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 이름도 서연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위로해 드려야 하나요? 동정해야 하나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대.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린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요. 아니, 당신이 없어서 더 행복해요. 미선아, 제발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 손님들 방해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준호는 뒤돌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미련도, 후회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미선의 떡 카페는 이제 마포구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2호점 오픈도 준비 중이에요. 방송에도 몇 번 나갔고 책 출간 제의도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법학 공부에 열중하며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엄마, 오늘 손님이 그러시던데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행복한
사람에게서 나는 기운이 있대요.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 나도 엄마 보면서 배워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나 좀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시죠?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 그리고 내가 그때 좀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준호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과도요. 이제 그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짓눌리지 않아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김미선으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참고 견디며 살고 계신가요? 시댁의 모욕을, 남편의 무관심을, 불행한 결혼 생활을요? 참을 인해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54세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행복한가예요. 만약 지금 불행하다면 용기를 내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법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변호사를 찾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응원하면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